안녕하세요. 최후 매직 국어의 최후입니다. 오늘 배울 작품 광장이란 작품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광장. 선생님이 이제 국어 강의한 지가 올해가 18년째인데요. 고2를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소설 1번이 광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문학 교과서들이 있지만 광장은 대부분 다 집어넣습니다. 수중에도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선생님 전문을 다 읽어봤어요. 지금 꽤 긴 소설이거든요. 처음엔 중편으로 나왔는데 여러 번, 6번 정도인가 계속 탈구를 거듭해왔고 꽤 긴 소설로. 처음부터 좀 아쉬운 얘기해서 그렇지만 서로 선생님으로서는 되게 좀 아쉬워요. 각 출판사들마다 광장에 조금씩 다른 부분들을 넣어놓거든요. 참 신기한 게 약간 좀 야하다 싶은 그런 부분만 싹 빼갖고 넣어요. 참 신기해, 출판사들도. 근데 그 야한 부분이 정말 에로틱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소설을 이끌어가는데 중요하고 꼭 필요하니까 넣는 건데 우리 고등학생들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혹은 고등학생들한테는 너무 막 정절을 강요하고 순결을 강요하고 막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이 광장이라는 소설은 고2면 반드시 알아야 될 소설이다. 근데 좀 어렵습니다. 광장이라는 소설. 최인훈이란 사람은 이거 말고도 회색 구락부 전말기 이런 작품도 있는데 이런 말 하나 알고 넘어갈까요? 현학적이다. 현학적이란 말은 모의고사에 어떤 주석도 안 밝히고 바로 나오니까요. 단어 꼭 알아놓으세요. 잘난 척하다는 뜻이에요. 잘난 척하다. 혹은 되게 고상하고 되게 지식이 높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성격. 얘기한 최인훈의 그레이 구락부 전말기가 되게 현학적인 성격을 띠는 글이고요. 광장도 일정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런 단어 꼭 좀 알아놓으세요. 나중에 배울 고전시가에서도 우리나라 고전시가의 주제가 현학적인 세태풍자 이런 주제는 되게 많은데 글 자체가 현학적인 건 딱 하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경기체가로 유명한 한림별곡. 이 글의 내용이 내가 이 글 다 외우는데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이에요. 현학적인 거죠. 현학이란 단어 좀 알아놓으시고, 그리고 이거 하나 좀 볼까요? 의식, 흐름, 기법. 들어본 사람 많이 있지 않나요? 의식, 흐름, 기법을 설명할 때 선생님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잘 설명해 주려고 애를 쓰는데 솔직히 말해서 읽다가 이건 의식, 흐름, 기법인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업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건 이상의 작가 이름 날개, 오상원의 유예, 그 다음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의 일 하루. 소설가 구보시일은 박태원을 존경했던 최인훈이 또 다른 소설로 짓기도 했어요. 어쨌든 마지막이 선우휘. 이름이 되게 예쁘죠. 선우휘의 불꽃. 마지막으로 광장, 최인훈의 광장. 근데 최인훈의 광장만 전부 다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5개를 그냥 외우라고 시켜요. 이 5개가 너희들 수능에 모의고사에 나올 만한 소설 중에서 의식의 흐름 기법을 차용한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예 모의고사의 특징은 문학작품은 작가와 제목이 나오거든요. 이걸 좀 암기해 두는 게 좋죠. 그리고 방학 때 시간 좀 있을 때 이런 것들 전문을 읽어봐도 되게 좋겠고요. 이거 외에도 하나가 더 있긴 하거든요. 솔직히 오리발 하나만 내밉시다. 최윤의 푸른 기차라는 소설도 있는데 이거 당연히 의식의 흐름 기법 맞습니다. 근데 이게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때는 인터넷 수능이라는 연계 교재가 있었거든요. 그때 한 번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한 번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여기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만약에 너네들이 모의고사 보다가 내가 외우라고 한 이거 말고 이게 나왔는데 의식의 흐름 기법 내가 외운 소설 중에 최훈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에 없으니까 의식의 흐름 기법 틀렸구나. 이렇게 해서 나한테 막 야 이 씹새끼야 그럴까봐 미리 오리발로 푸른 기차 최윤도 혹시나 하나 프레시해서 해둡시다. 그럼 의식의 흐름 기법은 뭐냐면요. 일반적인 소설은 등장인물들이 내적 갈등을 하든 외적 갈등을 하든 갈등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의식의 흐름 기법은 소설의 대부분이
대부분 주인공이죠. 서술자라든가 주인공이라든가 그들의 내면 심리가 소설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작품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상의 날개 같은 거 보면 뭐 주인공인 남자의 독배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속에 생각하는 걸로만 소설의 거의 대부분이 차지되고 있어요. 제일 처음 뭐 밤에만 익숙하고 아내에게 사육당하다시피 했던 놈이 6번의 외출과 함께 조금씩 변해갑니다. 밤에 익숙했던 새끼가 낮에 익숙해지고 되게 폐쇄적인 것만 좋아했던 애가 마지막 옥상에서 끝나버리죠. 그러다가 막 옥상에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여러 가지 맞물렸던 톱니바퀴, 돈에 대한 가치도 전혀 모르다가 돈을 막 뚱뚱한에 버리던 애였는데 돈을 안 가져온, 그래서 차를 마시고 싶은데 돈을 안 가져온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막 여러 톱니바퀴가 한 번에 팍 터지는 뭐 그런 내용의 글인데, 어쨌든 서술자의 내면 심리가 소설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설들. 특징들은 거의 내면 세계를 소설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과성 같은 게 없고요. 그냥 머릿속에 짚어지는 생각. 여러분들 뭐 상상하고 생각할 때 이런 원인과 이런 암시야, 이런 복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나는 한다. 이런 사람 없죠. 우리가 모두 다 AI도 아니고 인공지능이 아니니까 이런 인간성 없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생각들, 이런 것들의 특징이에요. 특히 이 최인훈의 광장도 주인공인 이명준이 혼자 생각하는 부분, 워낙 광장은 길기 때문에 의식의 흐름기법이 차용된 부분이 아닌데도 꽤 있지만 이명준의 혼자 생각, 거기에는 의식의 흐름기법도 많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요. 줄거리를 좀 가볼게요. 이명준. 이 소설을 여러분들이 읽은 다음에 문제집이나 참고서, 요점명이 된 거에 도움을 안 받아도 모두가 이해가 될 거다. 이거는 뭐 수준 높은 학생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도움을 안 받아도 이해가 되려면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글의 제목인 광장은요, 이상향을 얘기하거든요. 이상향. 주인공 이명준이 사는 이상향. 근데 본문 안에 뭐가 나오냐면 밀실이란 개념과 광장이란 개념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광장이고 이것도 광장이니까 밀실은 이상향이 아니고 광장은 이상향이구나. 이렇게 글을 읽을 때 해석하기 쉬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는 여기다가 이걸 넣어요. 빈 광장. 제목에 나오는 광장은 시적화자의 주인공의 이상향, 작가 이상향이 맞지만 본문 안에 나온 밀실과 빈 광장은, 밀실은 남한을 상징하고 사생활이 보장된 공간이고요. 빈 광장은 북한을 의미하고 사회적 소통이 가능한 공간,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글의 작가인 최인훈과 혹은 주인공 이명준이 원하는 진짜 이상향 광장은 밀실과 빈 광장이 조화를 이룬 공간을 이야기해요. 즉 사생활도 보장되고 사람들끼리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돈독한 이런 사회를 원하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이 조금씩 조화를 이룬 사회. 남한에서는 오로지 사생활만 있고 서로에 대한 연대감, 유대감, 우리 지난번에 뭐 1964년 겨울 배울 때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사회적인 연대감이 전혀 없는 그런 사회도 싫고, 북한처럼 사회적 소통만 겉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생활이 하나도 보장되지 않는 그 공간도 싫다. 난 이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이 글의 제목인 광장을 원한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광장은 빈 광장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 글의 제목인 광장이 밀실과 광장이 조화를 이룬 공간으로 이상향을 의미하는 광장이라는 걸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인 이명준이, 여담이 좀 길었네요. 원래 남한에 살고 있어요. 남한에 친구 집에 머물고 있는데 친구의 여동생이랑 썸도 좀 있고, 친구의 아버지가 이명준의 아버지의 친구여갖고 뭐 눈치도 안 주고 그 집에서 잘 엉겨붙어 삽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문제예요. 이 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강복이 된 다음에 6.25 때 강복이 된 다음인가 월북했어요. 그리고 공산당원이 됩니다. 공산당원. 처자식을 남한에 버려두고 북한으로 월북을 한 거죠. 이명준은 남한에 머물면서 철학과 대학생이에요. 철학과 3학년이라고 나오는데 그것도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여담으로 모 대학교 철학과 3학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대학교 앞에 배경을 묘사하는 부분이나 이 세 글자 대학이라고 한 것도 성공한 데가 맞아요. 근데 뭐
이렇게만 나오니까 어쨌든 철학과 3학년 정도면 뭐 1학년이면 새내기, 2학년이면 조금 알듯 말듯한, 3학년쯤 되면 그래도 거의 뭐 시니어니까 나는 철학에 대해서 생각이 좀 깊고 알 만큼 통달할 만큼 알았다. 철학과가 어떻게 보면 인문계열 중에서 가장 학문적인 깊이, 인문학적인 요소 이런 게 많은 학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국문과도 아니고 다른 역사학과도 아니고 철학과 3학년이라는 거에서 이명준이 되게 생각이 많은 학생이다 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철학과 3학년 대학생으로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공산당원으로서 활동을 활발하게 했는지 이 이명준이 경찰서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합니다. 고문 같은 걸 당하면서 너 아버지의 배우지? 뭐 이런 얘기하고 남한에서 어떤 지령을 받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막 이러면서 즉 빨갱이 공산당으로 오해를 받고 많은 시련을 당해요. 그래서 막 철학과를 나온 것도 뭐 마르크스랑 접목시켜갖고 너 공산주의자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그때 충격으로 이명준은 아버지를 되게 증오해요. 싫어하고. 그리고 이때 경찰서에서 고문당한 걸로 아버지에 대한 분노심도 키웠지만 남한에 대한 환멸도 느낍니다. 사생활이 보장된 공간? 웃기지 마. 난 아빠 때문에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공간이 남한인걸? 그래서 결국 이명준은 북한으로 역시 월북을 하게 돼요. 북한 사회를 경험해 봐야지. 왜? 남한에서는 나의 이상형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북한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는데 그냥 평범하게 변해 있는 아버지를 보고선 뭐 그렇게 뭐 실망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아버지 덕분에 기자라는 직업을 얻게 돼요. 근데 기자라는 직업으로 활동하면서도 역시 또 환멸을 느낍니다. 기자의 자기가 알고 있는 기자로서의 본분은 팩트를 조사하고 그대로 알리는 거에 있는데 매번 이명준이 막 인민재판에 시달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뭐 어떤 지역에 취재를 하러 왔는데 그 지역의 북한 인민들은 미군의 군복을 되게 좋아했고 부러워하더라. 그거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 그런 걸 기사로 쓰니까 갑자기 인민재판이 열리더니 이명준 네가 북한의 뭐 자랑스러운 우리 인민들이 미군 같은 새끼들의 군복을 부러워할 리가 없잖아. 왜 거짓을 뭐 기사로 쓰는가 막 이러면서. 이명준이 그래서 인민재판도 열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기자도 때려치고 뭐 노가다라고 하죠. 공사일을 하다가 뭐 이런 일을 안 해본 이명준이 제대로 하겠어요? 바로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다칩니다. 또 운명인지 이 병원에 병문안을 온 무용수들 중에 은혜라는 여자랑 썸을 타게 돼요. 물론 남쪽에도 뭐 윤혜라는 여자랑 썸을 탔는데 그건 없어지고 북한에 가서 은혜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돼요. 명준. 근데 은혜는 무용수인데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제 가서 그 무용단에 들어갈 어떤 여지가 좀 생겨요. 그래서 은혜한테 좋은 기회인데 명준은 계속 이상한 불안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이때 은혜를 러시아로 보내면 우린 다시는 못 만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뭐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준이 은혜를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은혜도 그래 네가 원하면 가지 않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가버립니다. 버림을 당하는 거죠. 어쨌든 이명준은 나름대로 은혜와 진짜로 사랑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진 느낌이겠죠. 그러던 중에 이명준은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전쟁에서 군인으로 참여하게 돼 있는데 그 군인으로 참여한 동안 은혜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은혜는 그 전쟁에 간호장교로 자원 입대를 해가서 둘이 다시 또 전쟁터에서 썸을 타게 되죠. 산속에 있는 동굴을 구해갖고 은혜와 같이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이명준이 원하는 정말로 밀실과 굉장히 조화를 이루는 사회 혹은 이상향 이런 곳을 얻었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만족감과 평안을 느낍니다. 근데 이 은혜가 결국 이명준의 아이를 임신하거든요. 근데 은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의 아이는 딸일 거예요. 나의 엄마가 나의 첫애는 딸이라고 했어요. 딸일 거라고 얘기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돼요. 은혜가. 안타까운 일이죠. 명준은 그때도 이런저런 회의를 느끼죠. 전쟁이 끝나고 전쟁 포로가 돼서 이명준을 남한으로 데려가려는 남측 사람들이 있고 이명준을 북한으로 데려가려는 북측 사람들이 있죠. 남한 사람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명준을 꼬시고 북한 사람은 이명준을 이렇게 저렇게 꼬시고 본문 내용 보면서 현장 강의할 때 꼼꼼하게 봐봅시다.
이렇게 꼬이는데 명준의 대답은 되게 단호해요. 나는 중립국. 어떤 얘기를 해도 저는 중립국을 선택했습니다. 중립국에 가고 싶으면 이게 아니라 중립국. 뭐라고 중립국. 닥쳐라 이거죠. 나는 이미 마음이 정해졌으니까. 왜? 남쪽에서도 환멸을 느끼고 북쪽에서도 환멸을 느꼈기 때문에 남쪽의 밀실만으로도 난 만족을 못하고 북쪽의 빈 광장으로도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남쪽과 북쪽이 혹은 밀실과 빈 광장이 조화를 이룬 중립국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이 중립국으로 마음을 굳힌 이명준은 결국 남한의 설득도 포기하고 북한의 설득도 포기하고 중립국, 즉 인도로 가는 타고르호라는 배를 타게 됩니다. 타고르 아시죠? 인도의 유명한 시인. 어쨌든 중립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립국에서 계속 자기를 노려봤던 시선을 느껴요. 어떤 것이 나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계속 느껴요. 그래서 결국 그 시선의 정체가 어미새와 아기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미새와 아기새가 내가 사랑했던 은혜가 죽어서 된 임신을 해서 출산한 그 딸이 아기새가 돼서 이 두 마리 새가 나를 계속 노려보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렇게 뭐 트라우마처럼 생기게 돼요. 그때 이명준은 절실히 깨닫죠. 내가 지금 적극적인 선택으로 혹은 진정한 어떤 안식처로 진정한 이상향으로 중립국을 선택했지만 난 그게 정말로 나의 이상향으로 가는 시발점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남한에도 환멸을 느끼고 북한에도 환멸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곳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어미새와 아기새가 지금도 나를 따라붙고 있듯이 이 중립국에 가도 제일 처음에는 내가 가서 뭐 성격을 골라잡고 내 맘대로 살고 내가 성격을 달리해서 생각을 바꿔서 다른 가치관으로 살면 아예 다른 인물이 되고 말 거야. 뭐 그렇게 살 수 있으면 편안하지 않을까? 평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서도 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할 거고 과거의 나의 기억들이 나를 계속 괴롭힐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 이 중립국 가는 배 위에서 자살을 선택해서 죽습니다. 소설의 결말은 이렇게 끝나요. 물론 뭐 이명준의 죽음을 그대로 드러나진 않지만 바다에 빠지는 그런 걸로 글을 마무리 짓고 있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푸른 광장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푸른 광장. 이 글의 제목은 광장. 왜 푸른색이에요? 바다니까. 결국 남쪽에도 북쪽에도 혹은 중립국에도 자기 선택의 여지는 없다. 나는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끝맺는 그런 글입니다. 좀 긴 소설을 좀 나름대로 선생님 나름대로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좀 정리하긴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좀 두서없기도 하네요. 본문을 읽으면서 좀 더 잘 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의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의의. 최인의 광장은 문화사적 의의를 굉장히 강하게 갖습니다. 그 당시 때 1960년대 작품인데 60년대 남한도 북한도 동시에 까댄 작품이 단 한 편도 없었어요. 남한도 이런 식으로 잘못됐고 북한도 이런 식으로 잘못됐다. 그런 것들을 동시에 비판한 그런 작품으로 되게 유명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혹자는 이걸 이 글의 한계라고 하는데 한계가 바로 이명준의 자살이죠. 즉 현실 극복 방안을 소설에서 제시하지 못한 채 자살로 끝맺을 수밖에 없는 어떤 소설의 부분이 이 소설의 한계로 이르집을 만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선생님 생각은 달라요. 이상형이 어디 있습니까? 유토피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유토피아는 아닌데 여러분들 다 행복하세요? 나름대로 다 고민도 있고 이런데 자살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거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죠. 한계라고 보기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이때 남한의 어떤 사생활이 보장되지만 부정부패가 일삼아지는 부정부패가 만연한 그런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 북한은 너희들 뭐 잘 알죠? 헤겔이라는 사람이 처음 만든 변증법에다가 헤겔의 수제자였던 마르크스가 유물론적 변증법을 만들죠. 마르크스. 조금 설명 들어갈까요? 헤겔도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데 변증법이라는 게 뭐냐면 철학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무언가의 개념을 알고 싶으면 개념을 알고 싶은 걸 정으로 놓고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걸 같이 생각하자.
그리고 나면 결국 이거 두 개가 합해질 것이다. 정반합.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때 해겔이 강조했던 게 이성을 가지고 시간이 오래 흐르면 합해질 것이다. 이게 뭐 어떤 사물을 딱 봤을 때 이걸 보고 이거 지우개를 같이 보면 이거 두 개가 합쳐야 한다. 이러면 되게 웃기죠. 이거 말고 다른 걸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의 정신명칭이 코리아죠. 옛날에 중공이었다고 칩시다. 공산주의, 지금도 뭐 그렇지만 중공과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른, 럴스코리아, 남한과 중공은 완전히 다른 노선을 타고 있는 정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지금은 국교 맺고 잘 살잖아요. 이제 뭐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되게 쉽게 보시는 거 말고 좀 깊은 소재들은 대부분 다 정반합의 규칙을 다 따라요. 근데 해겔의 수제자였던 마르크스가 그래, 해겔 너의 변증법 정말 괜찮다. 하지만 이성과 시간은 잘못됐다. 오로지 물질이다. 중공과 우리나라가 합해진 것도 물질, 돈 때문에 합해졌고 서로 간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합해졌지 뭐를 다른 것 때문에 합해졌겠냐. 이게 마르크스가 주창한 유물론적 변증법,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르크스의 이론이 엥겔스와 함께 공산주의의 시초가 된 거죠. 그걸 바탕으로. 근데 얘네 마르크스가 간과했던 게 일의 능률을 간과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열심히 일하고 생산해서 마지막 월급날 n분의 1로 나눠 갖자. 공산, 같이 생산하자. 근데 이렇게 되면 인간들이 어때요? 쟤는 나보다 훨씬 덜 열심히 일했는데 나랑 똑같이 얻어가네. 나도 그럼 일 안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다 공멸하고 마는 거죠. 어쨌든 이런 남한과 북한의 한계점을, 잘못된 점을 우리나라 최초로 비판한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윤의 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